키오스크, 터치 한 번이면 주문이 되는 배달 서비스, 내 집에서 하는 원격 근무. 편하죠.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들을 정리하면 비대면 서비스라고 합니다. 비대면 서비스, 사람과 사람 간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비대면 서비스는 저희의 삶에 어느새부터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으며 우리는 이 비대면 서비스를 아주 적나라하게 경험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온라인 수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 번 수업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고 수업 2분 전 회의에 참여만 하면 지각하지 않을 수 있죠. 수업 중간에 간식을 먹은 경험 다들 한 번씩은 있잖아요. 이렇게 편리한 비대면 서비스, 과연 장점만 있을까요? 코로나 팬데믹 시절 20대 대학생인 청각장애인 여성은 온라인 수업을 수강했어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이 띄워둔 PPT 화면만 공유된 채 들을 수 없는 설명만 이어지기에 그녀는 수업 2시간 동안 PPT에 바뀐 화면만을 볼 수 있었는데요. 사람의 입모양으로 대화를 구별한 그녀에게 온라인 수업은 사실상 정보가 차단된 환경이었죠. 이처럼 기술 기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정보적 약자를 배제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시스템 오류나 환경적 제약에 취약합니다. 단순히 와이파이가 갑자기 끊어진다면, 앱 자체에 오류가 생긴다면, 교수님의 음질이나 화면이 좋지 못해 구별하기 어렵다면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볼 만큼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다양한 변수를 감당해야 하죠. 이러한 변수는 수업의 집중력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수업의 질을 망가뜨려 학습 의욕을 감소시킵니다. 실제 학습 성과에서도 비대면 수업의 한계는 드러납니다. 비대면 수업에 대한 논문을 하나 볼게요. 한국경제교육학교에서 낸 논문입니다.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을 진행한 후의 수업 효과에 대한 결과를 연구한 논문인데요. 이 논문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서울 A대학 경제학과에서 동일한 교수, 교재, 시험 조건하에 2019년 대면 수업, 2020년 온라인 수업, 학생들로 나누어 시험 성적 비교하였습니다. 그 결과 온라인 수업 수강생의 평균 점수는 11점 하락하였고 B등급은 절반 감소하고 F등급은 2.5배 증가하였습니다. 학년이 높고 전공자일수록 성적의 차이는 더 뚜렷하였다고 합니다. 온라인 수업은 개인이 수업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이 실제로 일하고 있는지 수업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기에 이를 악용한 부정행위나 무임승차가 생기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직장은 어떨까요? 코로나 때 재택근무를 시작으로 현상이 끝난 뒤에도 이어서 근무를 하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직접 회사에 가지 않고도 출근하고 컴퓨터를 켜서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근무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은 휴식을 위한 공간일까요? 일을 위한 공간일까요? 퇴근 시간 오후 6시. 일을 끝내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하지만 카톡으로 연락이 오죠. 혹시 이것만 수정해줄 수 있어? 이때 퇴근했습니다 하고 딱 잘라 거절하기에는 어렵고 야근으로 인정해달라는 말을 꺼내기도 애매하죠. 직장은 우리에게 와닿지 않으니 이해하기 쉽도록 대학교에 대입해봅시다. 조별 과제를 하던 중 제가 PPT를 제작하여 넘겼습니다. 컴퓨터를 다 끄고 저녁 늦게 잘 준비를 끝냈어요. 그런데 조원이 이것만 수정해줄 수 있어? 오늘 저녁에 제출이라 지금 해줘야 할 것 같아. 그럼 어쩔 수 없이 컴퓨터를 켜고 수정을 해야겠죠. 상사는 내가 처한 상황을 모르기에 요구하게 됩니다. 내 일상의 시간이 일과 휴식의 경계가 더 모호해져 큰 피로를 유발하죠. 침대 옆에서 일하고 퇴근 후에도 업무 채팅이 오는 현실은 노동자에게 쉼조차 허락하지 않는 디지털 감옥이 됩니다. 실제로 직업환경의학과의 연구팀이 재택근무와 수면장애 간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재택근무 노동자는 비재택근무 노동자보다 수면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1.52배 더 높았으며 일이나 가정 간의 갈등이 생길 경우 6배 정도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일과 가정의 경계가 허물어지면 가정의 일로 일의 능률이 떨어지고 휴식 시간은 부족하여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일을 하며 노력하는 과정이나 고충들은 보여지지 않고 오로지 결과물만을 보기에
배려되지 못한 환경에서도 자신의 노력을 끊임없이 증명해야만 하죠. 근무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2022년 10월 15일 당시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데이터 센터 내에 일어난 화재는 무려 8시간 동안 이루어졌고 2시간 뒤 카카오톡 메시지 수신 기능이 복구되었지만 모든 서비스를 복구하는데 5일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는 데이터 센터 간의 시스템이 미흡했던 것도 있지만 건물에 화재가 일어났을 때 현장에는 그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인원이 없었습니다. 원격 근무 체제로 전환되어 건물로 출근한 사람이 없었고 그로 인해 빠른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죠. 일상에도 문제점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지 못한 저소득층, 은행 앱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 심지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줄 아는 일일조차 키오스크의 복잡한 정리 방식에 불편함을 겪곤 합니다. 모든 상황의 공통점은 디지털 격차, 즉 서비스를 활용할 능력이나 지식 등이 부족하기에 생긴 것이라는 점입니다. 신기술들은 대체로 가격이 비싸고 다루기 복잡하기 때문에 지식과 재산을 가진 특정 계층에 접근은 수월한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접근성이 떨어지는데요. 정보화 시대에서의 디지털을 다루는 능력은 소득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이러한 격차는 치명적이죠. 2022년 한국소비자원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령자 10명 중 4명이 키오스크 사용이 어렵다고 답했으며 공공장소에서 도움 없이 기기를 사용하다 포기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기기를 다루지 못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도로 끝이 나지만 기술은 점차 앞으로 나아갑니다. 문제는 그 속도에 맞춰 뛸 수 없는 사람들은 사회 바깥으로 밀려나가게 된다는 거죠. 발전된 기술은 어느새 우리의 삶에 녹아들었고 우린 기술이 준 편리함을 누리고 있죠. 기술은 우리 삶을 분명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우리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로운 변화인지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지는 않습니다. 그저 편리하니까. 이 편리함 뒤에 있는 불균형과 위협을 계속 외면하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피해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비대면 서비스 모두에게 편리할까요?